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만큼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내리에 쉽게 박힌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속에서도 이런 속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간에 평안하신가요? 하늘에 감사하게도 평안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을 둔 중년 나이의 여성입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취미가 유튜브에서 사연 듣는 건데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렵사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식당을 도맡게 된 지 꼬박 반년이 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답니다. 원래 시부모님께서 운영해 오신 식당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제가 일손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그냥 일에 끼고 싶어서 식당을 들락날락 거렸던 것 뿐인데 저에게 아예 주시겠다뇨.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럴 제목이 못 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아직 요리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부디 결정을 거둬주세요. 어차피 주방이고 홀이고 일하는 사람 딱딱 정해져 있고 체계가 칼 같은데 네가 뭐 때문에 사서 걱정을 하고 있니? 너는 그저 가게 주인 자리 감투 쓰고서 유유자적하게 누리기만 해도 된단다. 우리는 진작에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게를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맏며느리를 의사로 얻는 바람에 가게를 물려줄 엄두조차 못 냈지 뭐니. 딸이랍시고 있는 건 허구한 날 해외를 쏘다니면서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한테는 너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강경하게 뜻을 내뱉으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네요. 그대로 얼마 뒤에 정말 제가 가게를 물려받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은 원래 집안이 부유하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런 반면에 제 친정은 사뭇 달랐기에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댁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친척 어르신들까지 전부 여유롭고 인자하고 걱정거리 하나 없이 사는 분들 같았거든요. 제가 자라온 집안 풍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무튼 그런 시댁을 만난 덕분에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자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시부모가 하던 식당 며느리가 물려받는다고 하니 고생길을 자처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전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 식당 자체가 엄청난 곳이었으니까요. 이런 곳을 고급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어디를 고급이라고 하겠나 싶은 그런 깊은 넘치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 연령대의 인물이 주인으로 있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위치까지 무려 강남이었는데 그런 만큼 손님들의 면면들 또한 만만치 않은 편이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도 종종 보았으니까요. 한정식 집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상견례장으로 선호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을 딱 보면 아, 오늘 상견례 오셨구나 라는 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그날도 저는 어떤 손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나이대만 보자면 긴가민가 하지만 같이 온 구성원들을 보면 제 또래의 여성분이 상견례에 예비 신부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입구 측에서 보게 된 그 여성분의 얼굴을 정면 위치에서 본 순간 뇌에 벼락이 꽂힌 듯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세월을 보지 못하며 살아온 얼굴이었으나 저는 그 상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건만 저 스스로도 참 신기했네요. 그 여자의 이름 김미숙. 다름 아닌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고 제가 김미숙을 바로 알아본 이유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존재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초여름의 따뜻한 기운이었음에도 저는 김미숙을 발견하자마자 몸에 한기가 스쳤죠. 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직후였어요. 부모님은 약 2년 정도 별거를 하시다가 끝내 이혼을 선택하셨고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별거를 시작하셨던 계기는 원래 제 위로 있었던 친오빠가 자전거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것이었어요. 휴일에 놀러 나갔다가 벌어진 비극이었고 자식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죄를 부모님은 서로에게 전가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방치하신 채로 자주 싸우셨으며 번갈아가며 서로 가출을 하시는 등 저는 안중에도 두지 않으셨죠. 부모님의 이혼은 애석하게도 동네에 알려져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딱 사흘이 되었을 때 쉬는 시간이라 옆반에서 놀러와 있던 여자애가 저를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부모님 이혼하셨다면서? 저번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는 부모 양쪽이 다 키우기 싫어하는 자식이래.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다고 하던데 너는 진짜 못난 구석이 많아서 버려졌나 보다. 그러자 그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주목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애가 왜 그런 말을 큰 목소리로 떠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의도였건 간에 그것이 저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갔는데 마침 쉬는 시간이라서 저희 반에 다른 반 친구들이 유독 많이 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인지되었던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게 금세 퍼져버렸죠.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과장되어 부풀려지는 것에 한계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어느새 성격이 이상해서 부모마저 포기한 자식,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웃었다는 또라이, 남자친구가 3명인데 전부 고등학생인 날라리,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그때 벌써 3년 가까이 우물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라 절대 튀는 행동은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던 아이였어요. 그럴 뿐이었고 또 그랬기에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거짓 소문은 지나가고 나면 끝날 일인 홍역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끝일 거라고 여겼는데 제가 아니라였던 것이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 뒤편에 달린 거울을 여느 때와 같이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던 소위 잘나가는 애의 대표격이었던 여자애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거기 엎드려 있는 찐따. 일어나. 너 할 일 없지? 친구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도 할 일 없잖아. 너 이리 와서 내 전속 신현으로 좀 해라. 내 머리 빗겨주고 예쁘게 묶어주면 돼. 나? 혹시 너 지금 나 부른 거야? 와,
기껏 내가 말 길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해줬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무슨 개소리를 왈왈대세요. 그럼 내가 너 불렀지 누굴 불렀겠냐? 어? 그쪽에 너 말고 지금 아무도 없잖아. 아니, 나는 찐따라고 하길래 나를 부르는 줄 몰랐지. 제가 소심한 목소리로 대꾸했을 때 그 여자애가 깔깔거리면서 크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 그 여자에게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봤습니다. 그 이름 석자, 김미수. 앞으로 제가 영영 잊지 못할 이름이었죠. 크게 웃었을 뿐 다시 저를 부르지 않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떠들며 놀길래 저는 안심하며 책상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되었을 때 김미숙은 저를 강제로 일으켜서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제가 벗어나려고 해봤지만 뒤에도 김미숙의 패거리가 함께 따라오고 있었기에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은 잡히고 말 것이라는 게 학교가 일상의 전부인 학생의 운명이었죠. 학교 뒤편에 재활용실에 다다르자 김미숙은 저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저는 더러운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두 팔까지 위로 들어야 했죠. 제가 머뭇거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자 김미숙의 눈짓을 받은 어떤 애가 무릎 꿇은 제 허벅지를 자기 실내화 뒤꿈치로 꽉 찍었거든요. 마치 근육이 찢기는 고통이 들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벌을 서듯 두 팔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는 저를 보면서 김미숙은 자기 패거리들을 향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아까 그러더라고. 찐따라는 말이 자기를 부르는 소린지 몰랐대. 그래서 앞으로 얘 주제 파악 좀 시켜주려고. 참고로 우리 찐따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큰 불쌍한 아이거든. 우리가 앞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자. 얘들아, 알겠지? 그러자 그 패거리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 절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김미숙은 자기 장래 희망이 미용사라며 제 눈앞에 가위를 들이밀었습니다. 찐따, 네가 내 연습 상대 해줄 거지? 너는 네 엄마한테 미용실 갈 거라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머리 예쁘게 다듬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가위를 들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 저는 오줌을 지릴 것 같았고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발버둥을 쳐봤자 저만 더 비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김미숙은 저를 교실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쓰레기통의 뚜껑을 연 후 저보고 쓰레기통을 향해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다듬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인지 싶었으나 어제 일로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였기에 무서워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김미숙은 연신 웃음소리를 내며 쓰레기통에 대고 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렸어요. 서걱서걱 거침없이 잘리는 소리에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런 저를 보며 김미숙은 거의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가슴 부근까지 내려왔던 저의 머리 길이는 턱선보다도 짧은 그런 길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양도 엉망이었죠. 교실에 달린 거울로 저를 데려간 김미숙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앞으로 계속 찐따라 불러줄까? 아니면 몽실 언니라고 불러줄까? 아, 각설이도 좋겠다. 네 의견은 어때? 세 개 중에 네가 원하는 걸로 불러줄게. 내가 진짜 마음씨가 넓지? 제가 우느라고 계속 대답을 못하자 김미숙은 자기 멋대로 찐따를 골랐죠.
누가 봐도 엉성하게 잘린 머리였지만 담임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시다가 저를 보며 피식 웃으셨어요. 서세경, 머리 모양 한번 파격적이다. 너 임마 뭐 사회에 불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이 웃으시며 농담을 하자 반 아이들이 모두 크게 웃어젖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미숙이 단연 가장 큰 소리로 웃었고요. 저는 김미숙 패거리가 저를 찾지 않는 틈을 타서 교무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점점 더 수위가 심해지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선생님, 저 진심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저 좀 믿어주세요. 여기 팔뚝이랑 허벅지에도 멍 있는 거 다 걔네가 저 괴롭혀서 생긴 것들이에요. 재경아,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질 나쁘다고 말하는 걔네들 전부 너보다 학업 성적 좋은 거 알고 있지? 게다가 몇몇은 워낙 집안 지원도 빵빵하고 너보다 잘난 점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네가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깎아내리면 어떡해. 너는 모셔올 부모님도 없는 주제. 이렇게 튀는 행동하면 선생님은 곤란해. 너 어머님이랑 저번에 연락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집에는 오셨어? 당시에 어머님은 불규칙적으로 귀가를 하고 계셨거든요. 설마 그 점을 담임 선생님께서 꼬투리 잡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좌절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쓸모도 없는 골칫덩이, 김미숙을 비롯한 패거리는 떨어진 콩고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노다지.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구분을 지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기댈 수가 없으니 저는 집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간청을 했죠. 엄마, 나 제발 학교 전학시켜주면 안 돼?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이제 1년도 안 다녔는데 앞으로 2학년, 3학년 남은 기간 나 절대 못 버텨. 제발 전학 좀 보내주라. 시끄러워. 나약해 빠져서는. 그깟 친구 좀 없다고 학교 다니기 싫다는 게 말이 되니?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그래서 너도 반격을 하든가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너는 입이 없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사지 멀쩡한 게 징징거리는 꼬라지하고는. 너 한 번만 더 학교 다니는 거 싫다 어쩐다 얘기하면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때부터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는 수밖에 없어졌죠.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저를 덜 괴롭힐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다는 것을 김미숙 패거리도 다 알았겠죠.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의 체육복에는 김미숙이 적어놓은 상스러운 욕설이 가득했고 장래희망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 같았던 김미숙은 문신을 넣는 타투이스트가 꿈이 되었다면서 저를 상대로 연습하겠다며 유성 매직으로 제 몸에다가 낙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비누로도 잘 안 지워지는 그 낙서 때문에 저는 씻으면서 서럽게 울어야만 했죠. 2학년 때도 김미숙과 같은 반이 되면서 저는 세상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김미숙과 그 패거리는 저희 집까지 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시끄럽게 놀았고요. 저는 김미숙의 기분에 맞춰서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 추지도 못하는 춤을 춰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생들로 바글바글했던 쉬는 시간에 매점 옆에서 저에게 장기자랑을 시키길래 너무 창피해서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김미숙이 자기 실내화를 한짝 벗었어요. 야 찐따, 너 요즘 군기가 슬슬 빠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내가 정신교육 좀 시켜주려던 참이었어. 고개 똑바로 들고 이 악물어라. 그래야 이빨 안 나간다. 그러더니 손에 쥔 실내화로 제 뺨을 거세게 후리쳤죠.
한 대만 맞고도 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힘이었어요. 정신이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또 한 대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깨어보니까 저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고 선생님 여럿이 웅성거리고 계셨어요. 정신을 차렸으니 무엇라고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쪽 볼이 너무 아프다 못해 감각이 없을 정도여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대로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학교로 찾아온 엄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다가 병원으로 가셨고요. 저는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거울을 봤다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과장된 효과처럼 제 한쪽 볼이 기이할 정도로 부풀어 있었고 살이 터져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기절할 때까지, 아니 기절한 후에도 김미숙이 저를 때려서 그렇게 되었던 거였죠. 너무 기가 막혀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기에 한동안은 진통제를 꼬박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건 엄마의 이 결정이었어요. 곧 전학시켜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너, 네 아빠한테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볼이 아파서 똑바로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일주일가량 등교를 쉬었던 학교를 다시 나가는 걸음도 무겁지만은 않았네요. 그리고 저는 그날 교무실 앞에서 김미숙의 모친이 되는 분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김미숙이 행실 불량으로 사고를 쳐서 그 모친이 오신 모양이었죠. 그분이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혀를 끌끌 차셨어요. 얼굴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그 우리 딸이랑 한반이라는 서재경인지 뭔지 그 애구나? 네가 그렇게 골치 아픈 애라면서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아니? 너 같은 건 그냥 얌전히 밟으면 밟는 대로 집 밟히는 대로 샌드백처럼 살면 되는데 왜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구나. 어째서 그 발언이 제 가슴을 후벼 팠는지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는데요.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그게 마치 사랑도 못 받는 주제에 라는 것처럼 들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사와 전학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덤덤하게 남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미숙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해한다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걸 멈추지 않았었죠. 타고난 찐따 서재경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맞춰볼 사람? 일단 나는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서재경이 찐따처럼 산다는 거에 한 표 던질게. 깔깔거리며 신나게 웃던 김미수. 저에게 하루하루 다채로운 지옥을 선사해 주었던 악마. 그 악마를 벗어날 수 있었기에 저는 낯선 지역에서 시작하는 중학교 3학년의 생활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빠와는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빠에게는 새롭게 만나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그런 걸로 서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은 뒤였고 제 일상에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에게 학업 지원을 점차 열심히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제가 성적이 확 올라서 노리는 대학의 등급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이때 친가에서 오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재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으면서 돈방석에 오르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아주 부유하신 분과 인연을 맺으셨어요. 엄마는 재혼을 한 뒤에 과거 저에게 못해주신 것들이 미안하기라도 하신 것인지 저에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돈에 관련해서는 일절 걱정을 안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저는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해외 체류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성격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점차 활기차고 적극적인 인물로 변해간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에서도 마음껏 제 애정을 드러냈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집안의 재력, 저는 처음에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이 그런 언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워낙 유복하게 살아온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으나 저에게 진심인 모습을 보고 결혼을 꿈꾸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결혼 후에 시부모님의 식당마저 제가 일사천리로 물려받게 되었던 것인데 설마 제가 그곳에서 김미숙을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마디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했던 과거의 제가 되살아난 기분이 잠시 들었다가 저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저와 많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김미숙을 아는 채 해야 할지 어느새 저는 고민을 하며 식당 내부의 한산한 통로를 배회하고 있었고 그때도 운명처럼 김미숙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김미숙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삥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저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저에게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마주 걸어오던 김미숙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즉시 저는 한 가지 비참한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김미숙이 저에게 남긴 상처를 잊은 적 없는 채로 내면 깊숙한 한 구석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 지냈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한 짓을 잃어버리고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를 단번에 못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진짜 추악한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하던데 김미숙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진 저는 이 순간을 그대로 흘려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의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겉옷 주머니 안에 든 핸드폰을 확인한 저는 저를 지나쳐 가려는 김미숙을 침착하게 불러세웠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 미숙아. 나 못 알아보나 봐. 살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마주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다. 네? 누구신데 저한테 갑자기 아는 척을 하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하다 못해서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니?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르겠어. 내 중학교 생활을 완전히 망쳐놓고 내 인격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존재를 내가 어떻게 잊을까? 뭐라고? 잠깐, 너 그러면 설마 서재경이야? 찐따? 와, 맞네, 맞아. 이제 보니까 처진 눈꼬리가 딱 서재경 눈꼬리였네. 전혀 못 알아보고 지나갈 뻔했잖아.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 저를 알아본 김미숙은 그대로 신나게 웃었습니다. 손뼉 박수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즐겁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더라고요. 내심 저는 제 앞에서 김미숙이 자기의 과거 잘못을 상기하며 두려움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 짧은 찰나에도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김미숙의 태도에서 일말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나 혹은 민망하다는 구석 하나도 없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 되었으니까요.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그래, 나 서재경이야. 네가 죽도록 괴롭혔던 그 사람이라고. 나는 너 때문에 그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을 뿐이지 매일매일 지옥이었고 죽고만 싶었어. 성인 되어서도 대학생활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행복한 추억들을 열심히 쌓아가면서도 나는 과거의 그때 상처에 늘 발목 잡혀 있었던 것만 같아. 전부 너 하나 때문에. 세월이 흐르기는 했나 보다.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하던 찐따 주제. 이제는 제법 말을 좀 한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우연히 마주친 나를 보자 과거의 상처가 막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떠올랐다. 뭐 그런 거니? 그래서 나한테 사과라도 받고 싶은 거야? 아휴, 찌질해. 야, 현실을 살아. 옛날 일 가지고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찌질해? 그럼 너는 지금 나를 보면서도 일말에 미안한 감정이 안 드나 보다. 아주 조금의 죄책감마저 안 드니? 사과할 마음 따윈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 타고나기를 괴물이었으니까 지금이라고 괴물 아닌 게 더 이상하지. 이게 미쳤나? 누구 보고 괴물이래? 아, 갑자기 확 짜증나네. 벼르고 벼르던 상견례 날이 바로 오늘인데 장소 선정마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만족했는데 왜 너 같은 찌질이가 이런 고급 식당을 이용하는 거야? 김미숙은 이를 갈면서 저에게 눈을 매섭게 부라리더라고요. 윽박지르는 모양새가 저에게 겁을 주고 길을 꺾어놓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오늘이 상견례라 참는다는 표정으로 김미숙은 갑자기 얼굴을 부드럽게 폈어요. 그러더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리더군요. 그 접촉에 제가 소름이 돋아난 순간 김미숙은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과? 죄책감? 웃기시네. 지랄하지 마. 내가 너 따위한테 숙이면 김미숙이 아니지. 여태까지 내가 결혼 안 하고 지내온 사실이 너무 감사할 만큼 나 지금 대단하다 못해서 인생 역전 로또 수준인 결혼 진행하고 있거든? 야, 서재경.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결혼해서 활활 날아갈 거고 너는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별 볼 일 없이 평생 살지 않겠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옛날보다 아가리 좀 털게 되었다고 해서 나한테 기어오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 잘못 판단한 거야. 아, 그러니까 로또 당첨을 앞두셨다. 엄청난 결혼 상대를 잡아왔나 보네. 정말 멋지다, 김미숙. 이름은 미숙한데 옛날부터 느낀 게 너는 참 대범하고 배포가 큰 것 같아.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거지. 와, 우리 찐따가 진짜 많이 컸네. 나는 상견례 성공적으로 마치고 로또 당첨길만 걸을 테니까 너는 네 상처인지 뭔지 아는 그 과거나 안고서 열심히 살아가렴.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멋진 좌우명 하나 선사해줄게. 한 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 어때? 마음에 들어? 김미숙은 푹 파는 웃음소리를 남기며 제 어깨에 손을 한 번 더 두드리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김미숙의 로또 용지를 쫙쫙 찢어버릴 작정이었어요. 김미숙에게 처음 말을 걸 때에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현재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여전히 김미숙이 쓰레기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네요. 만일 주도면밀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
쉽사리 오랜만에 마주친 저를 보며 대뜸 자기 성정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미숙이 본인의 중요한 상견례장에 와서도 그 악랄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정말 막장 그 자체의 인물이라서 저에겐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네요. 걸음을 옮기는 동안 저는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그 룸 안에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견례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김미숙이 어느새 20여 년 만에 마주친 자기가 괴롭혔던 중학교 동창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때 룸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나 목청이 좋던지 저에게까지 내용이 다 전달되더군요. 저희 딸 미숙이는 외모도 물론 빼어나지만 성격이 아주 진국이에요. 생긴 건 활달하고 거침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파리 하나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이는 게 저희 미숙이에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하는 딸이라서 제가 엄마로서 그런 부분들이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걱정되는 나날도 많았어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인물이 김미숙이었는데 그 증인이 떡하니 여기에 있건만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짓거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더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 룸의 방문을 확 열어제쳤습니다. 그 순간 룸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저를 보자마자 경악에 휩싸인 김미숙을 보며 희열을 느꼈네요. 이제서야 아주 조금이라도 불안감이라는 게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상견례 날에 자기가 죽도록 괴롭혔던 동창에게 그렇게 뻔뻔스레 행동하라고 했나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상대 측 가족들이 쳐다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도의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 결혼 하지 마세요. 김미숙, 저거 완전 미친년입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당혹시키고 그쪽이야말로 미치신 것 같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중요한 자리예요. 미숙아, 뻔뻔하게 나를 모른 척한다고 우리 사이가 없던 사이가 되니? 우리 좀 아까 복도에서도 만났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복도에서 우리 자주 만났었지. 보은중학교의 그 복도를 나는 잊지 못해. 네가 나만 보면 내 머리채를 틀어주고 멱살을 잡아 끌고 내 무릎을 발로 차고 거침없이 나를 계단까지 질질 끌고 갔던 바람에 나는 그 복도를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가 없어. 제 입에서 폭로가 줄줄 흘러나왔어요. 김미숙이 자기의 로또라고 여겼던 약혼자가 멍하게 물든 얼굴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런 와중에도 손으로 재킷의 매무새를 딱 갈무리하는 동작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이런 상대를 김미숙 같은 천하의 나쁜 년과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죠. 그러지만 저희 미숙이하고 아시는 사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걸로 유추해봤을 때 중학교 동창이신 것 같은데 미숙 씨에게 어떤 유감이 있으신 줄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상견례 자리입니다. 일생이 때의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참인데 이런 시간을 망치실 만큼의 용무가 있으신 건 확실한가요? 네, 당연하죠. 저는 그쪽이 김미숙과 얼마나 어떻게 만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난 시간을 제가 보상해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망침으로써 그쪽의 남은 인생은 구제해드리게 되었다고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곧장 눌렀어요. 그건 바로 좀 전에 김미숙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녹음을 해둔 음성본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찢어질 듯한 눈을 부릅뜨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군요. 복도에서 그렇게 입을 막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남기지 않았을 텐데 이미 늦은 뒤였죠. 김미숙의 신랄한 음성을 들은 약혼자 측은 안색들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쓸쓸하게 한숨을 곁들이며 말했죠. 어떤 위라를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김미숙이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제가 힘들게 지냈던 거? 아니면 김미숙이 저를 청소 도구함에 가둬놓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바람에 제가 6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거? 그쪽은 혹시 한 걸음 폭밖에 안 되는 곳에 갇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폐쇄공포증에 걸리지 않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산답니다. 기절할 때까지, 아니, 기절한 후에도 맞아본 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 여권자분은 충격이 극심하셨는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는데 그 작은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만나는 동안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낌새조차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얼굴에 나쁜 사람 이렇게 써붙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특히 제 동창 김미숙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우선으로 챙길 줄 아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철저히 본성을 감추는 수단도 잘 사용했을 것 같거든요. 김미숙의 모친이 헛소리를 했던 것을 제가 꼬집었죠. 그때 김미숙의 모친 되시는 그분께서 황급하게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왜 이들 이러세요? 저 이상한 여자가 저희 딸을 시기 질투해서 일부러 덫을 놓고 함정을 판 건데 다들 모르시겠어요? 저희 딸이 워낙 지덕체를 다 갖춘 인재이다 보니까 살면서 늘 날파리가 꼬여왔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교무실 앞에서 어머니를 뵌 적 있었는데 저 기억하시죠? 어머님께서 그때 저한테 뭣도 없는 너 같은 건 우리 딸 샌드백 역할이나 적당히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무척 발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그 모친께서는 뜨끔한 낯이 되셔서는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어 가셨고요. 왠지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해내신 듯 싶었습니다. 자기 모친마저 입이 조개처럼 다물려 버린 데다가 약혼자는 물론이고 자기 예비 시부모까지 표정이 싸하게 변한 모습에 김미숙이 분해서 미치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아마도 진짜 찐따 주제에 감히 이렇게 생각 중이었겠죠. 그때 약혼자가 떨리는 음성을 흘렸습니다. 미숙씨, 이게 다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게 저급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학창시절에 혈기왕성한 학생이었던 건 맞는데요. 절대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오해가 오해를 낳은 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진짜 억울하네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고급 한정식 집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룸에 쳐들어온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 상황에서 명백한 피해자라고요. 김미숙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절대 찐따 서재객에게는 당할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그 순간 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침 김미숙의 모친이 호출배를 통해 불러왔던 직원들이 룸에 당도한 참이었습니다. 제가 끌려나갈 거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지어 보인 미소가 더욱 진했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겁도 없이 피해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미숙아? 미숙아, 내가 피해자야.
너 때문에 늘 나의 자기소개는 피해자였지. 아, 그리고 이제는 다른 소개도 해볼까? 나 이 식당 주인이야. 김희숙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버티려고 했지만 충격이 너무 심했던 건지 결국 자리에 털썩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죠. 드디어 제 눈앞에서 김희숙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룸으로 달려온 직원 2명이 깍듯하게 저를 향해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직후였죠. 저는 가벼운 목례로 그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일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제가 이 한정식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미숙을 비롯한 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폭로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불청객에서 어느새 신뢰 만점의 인물로 위치가 변해져 있었죠. 그 약혼자의 부친, 즉 김미숙의 예비 시아버지셨던 분이 저를 향해 물어오셨어요. 실례입니다만 이렇게 젊은데 사장? 이런 기품 넘치는 고급 한정식집의 사장이시라고요? 네, 제가 타고나기를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연이 좀 있었답니다. 김미숙이라는 인물과 얽힌 사연이 더 흥미진진한데 궁금하시면 제가 얘기해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개 예비 며느리의 과거 상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뇨. 잠깐은 그랬다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시간부로는 완전히 남남인 것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저희 집안은 여기 사장님 덕분에 깨우치고 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식사는 더 못하고 일어납니다만 계산은 옳게 다 하고 가겠습니다. 도움을 받은 값을 그렇게나마 치르고 간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은 무척 정중한 투로 말씀을 끝내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향해 짧은 목례를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김미숙의 약혼자였던 남자와 예비 시어머니셨던 분이 몸을 일으키셨고요. 다들 무척 단호한 기색들이 얼굴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거짓을 질투할 이유가 하등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신 듯 보였네요. 김미숙이 금세 눈물이 고인 얼굴로 애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상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간 애써왔는데 찌질이었던 서재경이 이런 호화 식당의 사장님이고 나는 꿈꿔왔던 결혼을 파혼당한다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미숙씨, 실망이라는 말로는 제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저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정신이 나가서 혼이 쏙 빠져버린 상태에서 김미숙은 마지막 자충수를 두어버렸고 약혼자로부터 완벽한 파혼 선언을 받게 되었죠. 저는 저를 스쳐나가는 세 분의 눈인사를 받으며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김미숙은 어느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모치는 멍하게 입을 벌린 채로 문가에 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을 한 그들을 잠시 지켜보다가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속으로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반격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기만 하였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속이 쓰리기도 하였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휘몰아쳐서 가게에 더 있지 못하고 귀가를 해버렸네요. 그때 미국에 출장 가 있던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심신을 안정을 찾았고요. 이틀 후 가게로 출근을 하던 길에 제가 김미숙을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일부러 찾아온 마당이었으니
이번에는 결코 우연 따위가 아니었죠. 임직원 구역에 따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던 저를 주차장 입구 쪽에서 기웃거리며 서 있던 김미숙이 발견했어요. 멀리서 봐도 벌써 안색이 나빠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랗고 무서웠던 존재, 김미숙. 그런데 지금은 내가 확실하게 우위에 놓였다는 것이 실감이 나네. 김미숙, 이제 너는 나한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그렇게 굳센 생각을 되풀이하며 저는 건물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김미숙은 발이 불이 나도록 전력 질주로 달려왔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었죠. 매점에서 김미숙을 위한 빵을 사오던 쉬는 시간마다 미친 듯이 달리기를 해야만 했어요. 현재 저는 저의 팔을 붙잡은 김미숙의 손길을 차갑게 떼어냈어요. 더러운 곳이 묻었다는 듯 김미숙의 손이 닿았던 부위를 제가 툭툭 털어내는 신용을 하자 김미숙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이런 고급 한정식집의 주인이고 번쩍거리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너를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네. 네 감상문을 읊으려고 나 찾아온 거니? 그런 거라면 별로 안 들어주고 싶은데. 야, 서주경. 너도 잘 알겠지만 나 그날 파혼당했어. 받아달라고 그 집에 가서 울면서 빌어봤지만 소용없었고 무참하게 쫓겨났어. 그 결혼만 보고 내가 얼마나 매달려왔는지 네가 알기나 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래서?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파혼시켜놨으니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내 잘못이라고 치자. 나 없었으면 너는 상견례 무사히 마쳤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진 않아. 사과? 안 해.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에게 사과해야 하는 법은 없는 거라는 거. 김미숙, 네가 더 잘 알지? 저는 김미숙이 저에게 했던 망발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김미숙이 현기증을 느꼈는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면서 휘청거리더군요. 그때 저에게 그딴 망발을 짓거리지 않았더라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신용이나마 내놓았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거라는 걸 김미숙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이었을까요? 쫄쫄 굶은 모양인지 피골이 상접한 안색으로 비틀거리던 김미숙은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수경아, 미안하다. 미안했어, 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었어. 전부 인정하고 사과할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주고 상혁 씨에게, 그 사람 집안에게 내 얘기 네가 잘 좀 해주라. 오해가 좀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만 간단히 말해주면 돼. 어? 제발 부탁이야. 자리는 내가 마련할게. 뭔 개소리야. 어처구니가 없네. 글쎄. 그리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텐데. 그 사람들 그날 내가 보니까 아주 확고하게 너를 끊어내겠다고 다짐들을 한 표정이던데. 그건 나도 알아. 사실은 내가 이 결혼만 보고 저질러 놓은 게 너무나 맞아서 그래. 배경 탄탄한 집안에 시집갈 생각만 하고는 버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야. 신용카드 긁어놓은 것도 산더미고, 무엇보다 예비 시대하게 투자받아서 우리 엄마가 화장품 사업을 작게 해보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큰일 났어. 결혼까지는 내가 안 바라고 제발 그 사업 투자만이라도 저면 백지화되지 않도록. 나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 심지어는 결혼만 믿고 회사에다 퇴사할 거라고 진작 말해놨단 말이야. 상견례 이틀 전에 사직 써서 내주라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알고 보니 그 결혼 하나만 믿고
김미숙은 거침없이 버려놓은 판이 꽤 있었던 듯 싶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니까 그토록 단기간에 피골이 상접하여 눈가가 퀭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저를 향해 그야말로 오열을 해대는 김미숙의 모습. 무릎을 꿇은 채로 손까지 모아 싹싹 비는 그 광경은 제가 죽을 날까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김미숙이 되었습니다. 저를 죽도록 괴롭혀댔던 김미숙의 모습들만 잊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색다른 게 추가될 줄은 몰랐네요. 이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모양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 네 상황이 그토록 딱한 거구나. 듣기만 해도 정말 안 됐다.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하나만 해줄게. 너한테 괴롭힘 당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 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던 짧은 글귀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의 이 고통이 결국 다 지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힘을 내려. 자, 그럼 이만. 나는 바쁜 몸이라서. 아참, 다시 찾아오지는 마. 그때는 별 명목 다 붙여서 너 신고하고 고소할 거야.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해?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그딴 조언이나 던지면 다야? 나를 신고하겠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거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럼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한정식집 성국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무나 하는 일 같으니? 너 참 시각 좁게 사는구나.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면 나 계속 찾아와 보든가. 참고로 내 남편 사업 컨설팅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법 관련해서 아는 인맥들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아주버님이 변호사셔. 이제 진짜로 가볼게. 나 정말 바쁜 사람이거든.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오늘 같은 행운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해줘.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 청산유수처럼 안 막히고 나가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미숙은 얼굴에 열이 확 오른 채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한 채로 저는 식당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버렸죠. 마지막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을 때 본 것은 김미숙이 볼품없이 주저앉은 채로 세상 떠나가라 통곡을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에게 주차장 구역에 이상한 손님이 있으니까 정중히 쫓아내라고 지시를 내려줬네요. 그것으로 김미숙과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김미숙은 저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을 낳고 키우면서 살던 어느 날 백화점 식품관에서 뜻밖의 마주침을 겪고 말았습니다. 상대방도 저도 서로를 발견한 직후 긴가민가 하다가 동시에 답을 찾아내고는 놀란 시선을 교환했죠.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온 참이었는데 상대는 자기 배우자와 함께였어요. 과거에 김미숙의 약혼자였던 그는 자기 아내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저에게 다가와 먼저 아는 체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가 오갔는데 저는 그 속에서 김미숙의 근황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고는 저를 그때 찾아왔는데 그때 몰골이 정말 인간적인 동정심이 들 정도였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당연히 결혼식 직전이었기 때문에 상대해줄 수는 없어서 무조건 돌려보냈지만 너무 모습이 안 좋아 보였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의 근황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하도 빌려서 그것 때문에 일상이 파탄났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이제 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건너 지인을 통해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김미숙이 감옥을 갔다고요? 아니, 왜요? 어쩌다가요? 돈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들은 수두룩 할 텐데. 설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죠? 사기죄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돈을 빌려놓고 갚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로 돈을 뜯어내는 수단을 선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걸로 돌려막기를 했던 거죠. 너무 엄청난 소식을 접해서 그런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와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돌아섰는지도 기억에 안 남더군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파혼 때문에 결혼만 철석같이 믿고서는 겁도 없이 여러 판을 벌려놓았던 김미숙과 그 모친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끝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건, 이런 인과관계를 되짚어본 저는 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는 듯하였습니다. 그날 생각이 너무 많아졌었지만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머릿속을 다시금 정리했네요. 중요한 것은 제 남편과 아이, 저의 가정이고, 저는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만을 보며 살아가는 게 마땅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제 아픈 과거를 갚아줄 수 있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김미숙에게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저 자신에게는 공술의 공수거,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무던한 나날들이 펼쳐지시길 바라겠습니다.